안녕하세요. 부버지 김현민 기자입니다. 현재 분데스리가 3전 전승을 달리고 있는 두 팀 바이에른과 레버쿠젠이 분데스리가 4라운드에 격돌합니다. 이번 4라운드 최대 빅매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시즌 초반 우승 경쟁 판도를 확인할 수 있는 바이에른과 레버쿠젠의 경기를 프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에른과 레버쿠젠의 경기는 한국 시간 16일 새벽 3시 30분 미넨 홈구장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열릴 예정인데요. 현재 양 팀은 너무 잘 나가고 있죠. 분데스리가에서 오직 이 두 팀만이 3전 전승을 기록하고 있고요. 골득실에서 이제 레버쿠젠이 플러스 8골로 플러스 7골을 바이에른보다 한 골차 앞선 1위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먼저 그 바이에른의 초반 성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에른은 일단 라이프치히하고의 슈퍼컵에서 0대3 치욕적인 대패를 당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투엘 감독 경질설도 흘러나오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그 해리케인이 본격적으로 최전방 공격수로 가동되기 시작하고 또 이제 김민재 선수도 선발 출전하기 시작하면서 바이에른은 분데스리가 3경기에서는 모두 승리를 거뒀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실점이 2실점으로 프랑크푸르트와 함께 최소 실점 공동 1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타게스자이퉁의 바이언 전담 기자인 캐슬러 기자가 있거든요. 이 기자 굉장히 공신력이 높은 기자인데요. 뭐라고 했냐면요. 투엘은 현재 그 더리우트의 플레이 스타일을 좋아하지 않는다. 측면으로 주는 패스가 너무 많고 직선적인 전진 패스가 거의 없는 등 빌드업 과정에서 상당히 느리게 이제 패스 전개가 되고 있다는 의견이다. 현재 김민재와 우파메카노가 앞서 있다. 김민재는 바로 이제 투엘 감독이 선호하는 그런 직선적인 패스들을 구사하는 선수이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이러한 가운데 그 슈퍼트 비치에서는 편집장인 크리스티안 폴크와 이제 하이코 리더러가 이제 합작해서 이제 기사를 적은 건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요. 바이에른의 라커룸 서열을 올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바이에른 내에서 누가 이제 입김이 센가, 누가 서열이 높은가, 그리고 누가 이제 선수들의 신망을 얻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 건데요. 토마스 밀러야 당연히 1위죠. 토마스 밀러는 바이언 원클럽맨으로 이제 바이언에서 가장 오랜 기간 있었던 선수고요. 그리고 키미는 이제 차기 주장으로 불릴 정도로 팀 내에서 입지가 단단한 선수입니다. 여기에 더 이제 슈퍼스타 해리케인이 바로 이제 가장 높은 서열에 올라왔고요. 반면 이제 그 주장인 마누엘 노이어는 부상으로 빠지면서 조금은 팀 내에 영향력이 좀 줄어들었다라고 평가를 한 거예요. 그 외에 이제 세 번째 서열군에 고레츠카, 김민재 그리고 코망이 있는 겁니다. 고레츠카 같은 경우는 원래 키미와 함께 차기 주장단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선수고요. 그리고 이제 코망 같은 경우도 8년간 바이언에서 뛰면서 그러면서 이제 선수단을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데 있어서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했다라고 해요. 특히 파바르랑 리카 에르난데스가 팀을 떠나려고 할 때도 붙잡으면서 남아라, 인테르보다 바이언이 더 강하다, 이런 식의 얘기들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김민재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를 했냐면요. 새로 영입된 김민재의 서열은 의외로 높다. 김민재는 나폴리에서 리더 역할에 익숙하고 팀에 합류한 이후 어린 선수들을 돌봐왔다. 무시할라도 상당히 꼼꼼한 김민재의 조언을 듣고 있다라고 한 겁니다. 즉 김민재가 지금 바이언 수비 라인 중에서는 가장 서열이 높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물론 더리우트가 원래는 더 높았었는데 빌트지에선 그렇게 평가를 했어요. 더리우트가 요새 주전 경쟁에서 밀려나면서 서열상으로도 약간은 밀려나고 있는 추세다라고 한 건데, 물론 이거는 이제 빌트지 기자 개인의 의견에 불과한 거니까 그냥 이렇게 볼 수 있다 정도로만 넘어가면 되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게 그냥 막 정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도 선수들에게 의견도 물어보고 하면서 그러면서 누가 영향력이 있어 보인다, 이런 거를 표시한 거니까 김민재가 나름 바이언 선수들로부터 많은 신뢰를 얻고 있다는 거를 보여주는 지표라고만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가운데 바이언 주장이자 핵심 중앙 미드필더 키미가 프랑스와의 평가전을 앞두고 근육 부상을 당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결장을 했었고요. 레버쿠젠전 출전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그 레버쿠젠 감독인 사비 알론소는 키미 나올 거다 이렇게 얘기하긴 했지만은 투엘 감독은 키미 출전이 어렵다라고 얘기하기도 했는데요. 근데 이제 그 더리우트가 지난 그 메넨글라드바흐의 경기에서 경기 막판이지만은 수비형 미드필더에 뛰었었거든요. 여기에 대해 이제 그 이번 레버쿠젠전을 앞두고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이 질문한 거예요. 더리우트를 6번 자리에 세운 게 테스트 성격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뭐냐면요, 그건 테스트가 아니었다. 라이머가 오른쪽 측면 수비수로 뛰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리우트가 그 자리에 필요했다. 우리는 매 게임마다 선수를 포진시키는 거에 있어서 유연하게 반응해야 한다.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더리우트는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중앙 수비에서 우파메카노 및 김민재와 경쟁할 것이다. 우리는 미래에 모두가 필요하고 때로는 특이한 위치에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더리우트 6번 배치가 단순 즉흥적인 배치는 아니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더리우트를 수비형 미드필더로 배치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한 건데요. 그러면 이제 그 바이언의 현재 그 팀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상으로 결장하는 선수는 노이어 골키퍼 딱 한 명밖에 없어요. 아직 그 재활 훈련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 키미가 이제 근육 통증으로 인해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일단 뭐 키커즈에서는 키미 선발 출전을 예상하긴 했지만은 최근 보도들은 조금 키미가 선발은 어렵지 않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이제 그 키커즈에서는 라이머가 이제 마즈라이를 대신해가지고 오른쪽 풀백으로 나설 걸로 봤고요. 왜냐면 라이머가 훨씬 좋은 모습을 지난 경기 때 보여줬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코망 자리에 그나브리 선발 출전 가능성도 제기해두고 있습니다. 이번엔 그 레버쿠젠의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버쿠젠은 뭐 분데스리가 3경기에서 11골을 넣으면서 슈투트가르트와 함께 팀 득점 공동 1위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경기당 3.7골에 해당하는 건데요. 여기에 더해 그 토이토니아구의 포칼 1라운드에서 8대0 대승을 거둔 것까지 포함하면은 공식 대회 4경기 19득점, 경기당 5골 가까이 넣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특히 그 중심에는 새로 영입된 공격수 보니페이스가 있습니다. 보니페이스는 분데스리가 3경기에서 4골 2도움을 올리면서 득점 공동 2위이자 분데스리가 공격 포인트, 이게 그 골 플러스 도움이죠,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니페이스는 분데스리가 8월 이달의 선수와 이달의 신인상 이 두 개를 동시에 석권하는 영예를 얻었습니다. 이건 이제 그 혼란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보니페이스는 어떤 선수냐면요, 2000년생 만 22살에 190cm 나이지리아 공격수입니다. 상당히 힘이 좋아서 버티는 이런 등지는 플레이도 굉장히 잘하고요. 거기다가 속도도 매우 빠르고요. 또 이제 그 어떤 각도에서도 어떤 자세에서도 슈팅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슈팅 정확도는 다소 좀 기복을 타는 편이지만은 나이지리아 대표팀 선배인 나폴리의 김민재의 전 그 동료였던 오시멘을 굉장히 연상시키는 선수예요. 둘이 거의 판박이처럼 비슷하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즉 김민재 선수 입장에서는 지난 시즌까지 같이 뛰었던 오시멘의 후배, 그것도 오시멘 닮은 골 선수와 맞대결을 펼치게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보니페이스 같은 경우는 메넨글라드바흐하고의 2라운드 경기에서는 무려 11회의 슈팅을 가져갔고 기대 득점은 1.6골이었고 이 중 2골을 넣은 건데요. 이게 그 옵타가 해당 기록을 집계하기 시작한 이래로 레버쿠젠 선수는 분데스리가 한 경기 최다 슈팅 시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천재 미드필더 비르츠가 뒤에서 받쳐주는 플레이도 빼먹을 수 없는데요. 비르츠 같은 경우는 원래 십자인대가 완전히 파열되는 끔찍한 부상을 당하면서 1년 가까이 결장을 했었잖아요. 하지만 이제 지난 시즌 막판에 부상에서 복귀해서 17경기에서 1골 6도움을 올렸고요. 이번 시즌 3경기에서 1골 2도움을 올리면서 부상 여파란 없다는 듯이 갈수록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부상 복귀 후 놓고 보면은 20경기 2골 8도움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찬스 메이킹도 52회, 그러면은 뭐 거의 경기당 3회에 가까운 그런 찬스 메이킹을 기록하고 있다는 건데요. 더 놀라운 거는 바로 이제 빅찬스에 있어요. 비르츠는 이번 시즌 이제 찬스 메이킹 3경기에서 13회, 그러면은 경기당 4회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중 이제 그 90분당 빅찬스 메이킹이 1.47회로 이는 유럽 5대 리그 전체를 합쳐서도 최다입니다. 즉 단순한 찬스 메이킹이 아닌 굉장히 골을 넣기 쉬운 지점으로 찬스를 제공한다는 거죠. 이를 이제 보니페이스가 마무리를 짓는 거라고 할 수 있고요. 게다가 비르츠는 메넨글라드바흐하고의 경기에서는 오픈 플레이, 그러니까 세트피스 제외한 오픈 플레이에서의 키패스가 무려 10회였는데요. 찬스 메이킹이요. 이거는 유럽 5대 리그를 통틀어서
앞서서도 2015년 맨시티 공격형 미드필더였던 다비드 실바가 웨스트브롬 상대로 11개의 키패스를 기록한 이래로 가장 많은 수치에 해당합니다. 새로 이제 레버쿠젠에 합류한 플레이메이커, 후방 플레이메이커 자카의 활약상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자카가 이제 뒤에서 양지의 패스를 뿌려주면은 이걸 이제 비르츠가 연결해주고 보니페이스가 마무리 짓는 형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자카 같은 경우는 분데스리가 3경기에서 공격 진영으로의 패스 52회로 최다고요. 그 이제 그 골 기점 패스, 도움 바로 이전 패스를 기점 패스라고 하거든요. 세컨더리 어시스트라고 하는데 이게 4회로 분데스리가 전체 최다고요. 또 이제 그 공격 진영에서 소유권을 획득한 횟수도 5회로 공동 1위입니다. 여기에 더해 그 레버쿠젠 오른쪽 공격도 상당히 주목해봐야 하는 건데요. 후프만 같은 경우는 오른쪽 윙 플레이도 상당히 잘하고 또 이제 그 중앙 미드필더도 원래 많이 섰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독일 대표팀에서는 오른쪽 풀백까지 소화를 하던 선수였습니다. 반면 이제 프림퐁은 전형적인 분데스리가에서 가장 그 유명한 공격형 윙백인 건데요. 이 선수는 그러니까 오버래핑도 굉장히 잘 치고 왼발에도 상당히 능해가지고 접고 들어오면서 직접 골 사냥도 상당히 잘 나서요. 그러다 보니까 프림퐁이 오버래핑하거나 언더래핑하거나 하면 여기에 따라서 호프만이 측면으로 빠져서 크로스를 올리기도 하고 아니면 밑으로 내려와서 프림퐁에 전진했을 때 그 뒷공간을 커버를 해주기도 하고 또 이제 중앙으로 내려가서 미드필더 싸움에도 가세해주고 또 이제 중앙으로 접고 가서 직접 슈팅을 노리기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진짜 이번 여름 레버쿠젠은 영입들이 다 대박이에요. 보니페이스 지금 뭐 히트 상품으로 떠올랐죠. 호프만도 굉장히 잘하고 있죠. 자카도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알론소 볼의 그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요. 또 이제 그리말도도 플레이메이커형 윙백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레버쿠젠 축구를 조금 더 점유하는 축구, 조금 더 만들어가는 축구로 이끌어가고 있는 선수 중에 한 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그 레버쿠젠의 팀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르투르가 이제 햄스트링 부상을 당했고요. 뭐 푸스멘사는 항상 부상인데다가 이 선수는 뭐 사실 전력의 선수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이제 그 지난 경기에서 도움을 올렸던 유스 미드필더 은밤바가 이제 그 무릎 통증으로 결장할 예정이고요. 또 이제 원래 주전 공격수였던 파트리크 슈크는 여전히 부상 재활 훈련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리가 징계에서 돌아오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사비 알론소 감독이 아들리를 왼쪽 측면에 배치하는 4-2-3-1을 가동할 수도 있다라고 이제 키커즈에서는 전망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그 레버쿠젠 같은 경우는 A매치 기간이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 경기가 현지 시간 금요일에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남미나 아시아나 이제 먼데 갔다 온 선수들은 사실상 금요일 경기 선발 출전이 어려워요. 손흥민 선수도 예전에 레버쿠젠에 있었을 때 금요일 경기는 항상 교체나 아니면 아예 출전하지 않았었거든요. 명단 제외가 됐었는데 지금 레버쿠젠에서 인카피에와 팔라시오스가 바로 이제 남미를 갔다 왔습니다. 이것 때문에 선발 출전이 힘든 상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양 팀의 선발 라인업을 예상해 보자면요. 아까 바이어는 좀 얘기 들었죠. 근데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에 더리흐트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버쿠젠 같은 경우는 팔라시오스가 원래는 자카의 파트너로 중원을 지키고 있었으나 만약에 이제 그 팔라시오스가 나오지 못한다면은 그러면 이제 안드리가 수비형 미드필더로 선발 출전할 가능성이 있죠. 혹은 이제 그 아까 키커즈의 예상대로 만약에 4-2-3-1로 나오게 된다면은 그리말도라던가 프림퐁이라던가 둘 중에 한 명이 빠지게 되면서 아들리가 측면 윙으로 왼쪽 측면 윙으로 가고 코스누나 이제 탑소바가 오른쪽 풀백에 서면서 요나단타와 탑소바 이렇게 중앙 수비로 형성될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이제 양 팀의 맞대결 전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뭐 역대 분데스리가 맞대결 전적만 놓고 보면은 88경기 52승 17무 19패로 바이에른이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최근 7경기에서도 바이에른이 5승 1무 1패로 크게 앞서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그 최근 3경기는 1승 1무 1패, 심지어 가장 최근에 있었던 지난 시즌 후반기 맞대결에서 레버쿠젠이 2대1로 승리했는데요. 바로 이 경기가 바이에른 감독 교체로 이어졌었죠. 레버쿠젠이 팔라시오스의 멀티골로 2대1 역전승을 거뒀었는데요. 그것도 이제 그 경기 내용에서 압도를 했던 거였는데 거기다가 이제 나겔스만 감독이 경기가 끝나고 나서 A매치 휴식기였는데 그때 그 스키 여행을 가면서 여자친구와 함께 거면서 바이언 보드 진
팬들이 여기에 실망해가지고 나게스만을 경질하고 투엘을 새 감독으로 부임시켰죠. 참고로 이제 투엘과 알론소 사이에도 상당히 흥미로운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원래 레버쿠젠이 세오안의 감독을 경질했을 때 투엘을 새 감독으로 선임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실제 투엘과 접촉을 했는데 투엘이 레버쿠젠을 거절했습니다. 레버쿠젠은 내가 맡기에는 조금 이제는 떨어지는 팀이다 이러면서 거절을 한 건데, 그래서 사비 알론소가 레버쿠젠 지휘봉을 잡게 된 거거든요. 어쨌건 지난 시즌 맞대결을 통해 양 팀의 운명이 상당히 많이 엇갈렸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마지막으로 바이언의 그 향후 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버쿠젠전이 끝나고 나서 이제 바이에른은 알리안츠 아레나 홈에서 그대로 이제 그 맨유와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1차전을 치를 예정입니다. 상당히 힘든 일정들이 이어진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보훔과의 분데스리가 홈 경기, 이거는 그래도 조금은 수월하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하브리그 팀인 프로이센 뮌스터하고의 포칼 1라운드 원정 경기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그 슈퍼컵 때문에 미뤄진 게 주중에 있는 거거든요. 즉 바이언은 다른 팀들이 쉴 때 계속 경기를 이어간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라이프치히와의 분데스리가 원정 경기, 이거는 상당히 까다롭다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그 코펜하겐하고의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2차전 원정 경기를 치릅니다. 곧바로 프라이부르크, 지난 시즌 분데스리가 5위 팀이죠. 분데스리가 홈 경기를 치르고요. 그리고 이제 이재성 선수의 소속팀인 마인츠 원정을 떠나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갈라타사라이하고의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3차전 원정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과연 바이에른이 현재 분데스리가에서 가장 경기력이 좋은 팀이라고 호평을 받고 있는 레버쿠젠한테도 승리를 거둘 수 있을지 한준TV에서 해당 경기가 끝나고 나서 분석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